저희 직장인들한테 참 소중한 존재가 퇴직금입니다. 오늘 하루 힘들어도 퇴직금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 퇴직금에 바로 붙는 게 세금입니다. 그것도 아주 만만치 않은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퇴직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미래에셋 연금 전문가 김동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중간정산 받으셨어요? 한 번 받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저는 지금 참고 있는데 예. 딱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할 때나 무주택자 전세자금 받을 때, 뭐 장기 요양이나 이런 치료 받을 때, 뭐 천재지변이 있었을 때, 뭐 파산이나 개인 회생 절차, 네. 아니면 임금 피크 해당되시거나 뭐 이런 특이한 조건에 해당될 때 네. 받을 수 한 가지 있습니다. 빠지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뭐 6개월 이상 요양하실 장기 요양보, 경우에 예, 그 장기 요양 조건 들어갑니다. 저희 어머니 건강하셔가지고 저는 요건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뭐 부양 가족에 해당됩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퇴직금에 붙는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어떻게 부과가 됩니까? 퇴직소득세라는 게 붙는데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좀 차별이 되는 거는 네. 입사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소득하고 절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과세한다고 해서 이제 분류과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을 떼서 과세하고 또 그 대신 또 퇴직소득이 노후소득 재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긴 좀 그렇죠. 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각종 공제 혜택이 되게 많고요. 공제 혜택도 많고 계산하는 방법도 좀 특이하게 만들어놔서 세부담을 좀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커지면 세금은 좀 나오는 구조라서 그거는 네. 기억하시면 되고, 많이 물어보신 게 과세 대상이 뭐냐 보는데, 법으로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급여 정도를 퇴직급여로 주게끔 되어 있는 법정 퇴직금,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명퇴하시는 분들 중에 희망퇴직금 또 명퇴금이라 받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요즘은 근로자들 중에 경영성과급이라고 해서 보너스 나오는 것들을 퇴직급여에 넣어서 나중에 퇴직금 형태로 받는 구조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이런 소득을 다 합쳐서 퇴직할 때 받으시는 걸 합산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퇴직소득세를 네.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세금을 계산할 때 뭐 세금 가정을 다 설명드리는 건 제가 어려울 것 같고, 네. 특징 보면 일단 같은 회사에 오래 근무할수록 세금을 좀 덜 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계산하는 방법의 특징상 장기 근속자한테 좀 유리하게끔 해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근속연수 공제를 많이 좀 집어넣어준다든가, 연분연승이라 그래서 계산 방법을 조금 편하게 해놔서 이제 오래 다니시는 분들 좀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중간정산 하시는 분들. 왜 문제가 생기죠? 중간정산 하시는 분은 보통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를 우리가 계속 근로기간 또는 근속기간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중간정산을 하시게 되면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가 이게 그렇군요. 계속 근로기간이 되고,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나 뭐 이런 경우죠. 내가 중간정산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명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으면 중간정산하고 실제 퇴직한 기간 되게 짧은데 명퇴금이 거기에 딱 들어와 보면 목돈이 들어오니까요. 금액은 큰데 그거를 짧은 기간 일해서 받은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이분들은 세금 부담이 너무 커져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제안은 뭐냐 그러면, 네. 그때도 그때도 이제 중간정산 하는 시점에도 퇴직소득세를 내니까 냈겠죠. 네. 그 과거 중간정산 할 때까지 낸 거, 그다음에 중간정산 이후에 이번에 낼 거를 회사에다가 합쳐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합치면 계속 근로기간은 아까 두 개를 합친 기간이 전체 기간이 이게 되는 되고요. 거고요. 네. 그 퇴직금도 당연히 합쳐지겠지만 근속기간이 많이 늘어나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따져봐야 됩니다. 합쳐서 세금 계산을 하는 게 훨씬 세부담이 적다 그러면 회사에다 합쳐달라고 요구하시고, 네. 그런데 합쳤더니 더 늘어나는 경우, 다는 아니지만 극히 미미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합산 특례 제도를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또 중간정산 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 계시다 그러면,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중간정산 하실 때 회사에서 서류 하나 줍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다라는 영수증을 하나 줘요. 네.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 나중에 합산할 때 그렇죠. 이거 보여주고 이만큼 내가 세금 냈으니까 이거 지금 거랑 합쳐가지고 계산해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합산 특례 제도라는 게 있다. 네. 그 사실을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퇴직소득세가 정말 계산법이 복잡하더라고요.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략 이런 구조다라는 걸 좀 간략하게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나퇴직시라고 했습니다. 30년 근속하셨고요. 퇴직금을 3억 원 받네요. 3억 원인데 네. 근속연수 공제가 있으면 저기는 2,400만 원이가 나오는데, 저분이 이제 30년 근속하셔서 이제 최고 많이 받은 2,400만 원을 네. 받으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러면 실제 3억 원에서 2,400 빼면 2억 7,600만 원이 되잖아요. 저기다가 세금을 바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 환산 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 표준은 한 4,400만 원이 되잖아요. 4,400만 원 정도 되면 퇴직 소득세율이 한 15% 정도 되면 계산해 보면 552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앞에 근속연수 30년 나눴잖아요. 그럼 다시 곱하기 30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산출세액이 한 1,380만 원 나오고 그게 지방소득세 한 10% 정도 붙으니까 이제 1,518만 원 정도? 3억 원 받으면서 한 1,500만 원 정도 이분 같은 거 세금을 내니까 실효세율로 계산을 해보면은 3억에 1,500만 원 정도면 한 5% 정도. 5% 정도. 그래도 저분은 근속기간이 30년 됐기 때문에 이 정도고요. 예. 만약에 또 뭐 20년, 10년 그러면 아마 훨씬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A라는 사람이 퇴직급여를 5천만 원 받았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5년 일하고 5천만 원 받았으면 281만 원 정도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근속기간이 한 30년 되면은 세금 16만 원 내시는 거니까 근속기간에 따라서 똑같은 금액 받더라도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조금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5년 일한 사람이 1억 5천 받을 때는 2,300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그리고 3억 정도 받으시면 6,500만 원 정도 내니까 이 근속기간하고 퇴직급여 크기에 따라서 세금이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퇴직금에 관련된 세금은 근속연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퇴직금, 이 세금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급여를 이제 연금 형태로 받으면 기본적으로 한 30%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거기서 플러스 한 10% 정도 더 세금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신 분이 계셔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 연금 어떻게 수령할 거냐라고 하면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연금 형태로 받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건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이다. 근데 본인 나이가 55세 안 되셨다. 이분은 무조건 IRP 계좌라는 계좌를 개설하셔가지고 거기다가 퇴직금을 송금 이체를 시키셔야 됩니다. 선택이 안 돼요. 아, 그럼 인출도 못 하나요? 일시금 인출도? 이체한 다음에 인출을 하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체할 때는요. IRP 계좌로 이체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회사에서 계산만 딱 해줘요. 얼마 정도 세금이 있습니다 하고 꼬리표를 딱 붙인 다음에 원금 전체를, 세금 안 뗀 금액 전체를 IRP 계좌에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받으시는데 세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억은 다 송금시켜주고 세금은 1,000만 원 붙습니다라는 것들을 해서 이제 미리 경고를 한번 때려주는군요. 1억은 다 넘어가는데 세금이 이 정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만 55세가 넘어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나 아니면 퇴직연금에 아예 가입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일시금 형태로 받으실 수도 있고 연금 형태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연금 받고 싶다라고 하면 IRP 계좌로 저기 송금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세금 안 떼고 전액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일시금 수령하고 싶다 그러면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가는 거예요. 아까 1억 원 받으신 분은 1억 중에서 뭐 1,000만 원은 떼고 9천만 원 정도만 받으시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뭐 세금을 그럼 이거 어떻게 세금을 내냐? 그럼 IRP 계좌에 넣는 사람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냐? 이것도 물어보시거든요. 안 되죠. 찾는 시기에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IRP 계좌에 넣고 다음날 바로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55세가 안 되신 분이 IRP 계좌에 넣고 다음날 바로 해지하시면 그냥 1,000만 원 세금 뗍니다. 아까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그대로 뗀다고 보고, 만약에 이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 이걸 이제 설명드리는 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1억 원을 받으면서 1,000만 원 세금 내야 되는 분이라고 딱 계산해 보면 실효세율이 10% 정도 되는 거죠. 이분이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한다. 만약에 10년 동안 1,000만 원씩 받을 거다. 그리고 10년이면 원금 1억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 어떻게 떼냐면 첫 번째에 1,000만 원을 받을 때 10%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7%를 적용해요. 그럼 70만 원만 내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1,000만 원씩 받으면 70만 원씩 10번을 내면 세금은 700만 원을 총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700만 원만 내니까 한 30%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신 한 번, 두 번, 세 번 내다가 사람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중간 거 헐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중도에 헐면은
앞에 혜택 받던 거 물어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네, 많으세요. 네. 안 물어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혜택 본 거는 혜택 본 거고 뒤에 낼 것만 원래 정상적으로 내시면 돼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거는 일단 무조건 IRP 계좌로 이체하시고 한 번 이상 연금 받으시면 무조건 득이 된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제안은 드리고 싶어서 이걸 설명드렸더니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일시금 수령했는데 어떡하냐. 그런 분은 수령하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회사를 찾아가셔가지고 IRP 계좌를 개설하시고 받은 금액을 거기다가 이체시키시면 세금 뗀 거를 거기다 넣어줍니다. 아무튼 뭐 퇴직금 받으시면 이제 목돈 생겼다고 이렇게 막 함부로 하시지 말고 일단은 IRP 계좌에 꽂아놨다가 좀 신중하게 하시면 좋고 그걸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 분명히 세금 절세 효과는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퇴직금 그리고 퇴직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세금과 건보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